경찰이 오늘 오전 소방과 함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소식부터 저희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는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잖아요.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고요.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고 지난달 26일 항소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랬었죠. 대법원 판단만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향후 어떤 선거권, 피선거권의 그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라던가 지금 유력 대권 주자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중요성들을 감안했을 때 전원 합의체 회부를 통해서 대법관들의 판단, 전원 일치된 그런 판단들을 받아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기를 진행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날짜를 잡고 이 대법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사이에 이제 소송 서류들이 오고 가는 시간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대법원 소부에다가 이제 배당이 되었고 관련된 절차들에 따라서 이것은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본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 기간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소송 서류들이 좀 송달받고 또 이런 그 자료들이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됨과 동시에 노태학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고 왜 그런 겁니까? 이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자의로서 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유력 대권 주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회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선거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제 배당이 된 만큼 좀 선거 시기가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좀 불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633 원칙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이제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이미 4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적어도 이제 빠르게 대법원의 속도를 낸다고 해도 그러니까 2달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한 4, 50일 안에 과연 선고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도 이 중요성들을 감안했을 때 대법원에서도 어떤 재판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지금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7명의 사상자를 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는데 합동감식에서는 보통 어떤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방화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합동감식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화재 원인 같은 부분이 이제 CCTV라던가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이라던가 이게 삽시간에 불이 번진 원인 이런 부분들을 좀 합동 감식을 통해 찾아낼 것 같고요. 예. 정확한 방화 시점이라던가 최초의 발화 지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그 방화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경찰이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유력 용의자,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용의자이자 방화를 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인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써 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도 화재 원인과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개입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언제 정확히 화재를 지금 발생을 시켰는지 방화의 시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좀 부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검과 더불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제 방화를 시작했는지 이 방화 도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식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그 오토바이에 기름통 같은 부분들이 예. 실려 있는 것도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그 농약 분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의 감정도 의뢰했는데 이렇게 방화 도구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방화 도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상 이 방화 용의자가 이 해당 아파트에 방화를 하기 이전에도 인근 거리 한 1.5km 정도 내외에 있는 본인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불라 인근에도 계속해서 방화를 한 4차례 정도 시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네.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 방화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계획된 정황들이 있었는지 내지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방화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이 방화 장소로 이동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방화 도구에 대한 분석과 감식도 지금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숨진 남성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것일까 조사를 통해 이제 밝혀지게 될 텐데 과거에 이제 이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걸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분노 범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전에 진술들 나오고 들린 있습니다. 것들, 예. 이 방화 용의자가 지금 방화가 된 이 아파트에 지난해 11월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방화가 난 그 지점은 4층이었는데 바로 그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할 당시에도 이웃들과의 마찰이 잦았다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특히 윗집과는 이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폭행 사건까지 있어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비단 층간소음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요. 네. 그 전에도 이웃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예. 큰 소리를 내어서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비단 층간소음의 문제만이 아닌 이웃들과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갈등을 벌여왔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증언들, 진술들 확보하기 위해 경찰들이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화는 물론이고요. 살인, 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잘 지어야겠죠. 잘 지어야죠. 네, 이 층간소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완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웃들 간의 배려, 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이번에 이 방화 사건은 조금 더 분리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네. 단순히 이것이 어떤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이전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소음, 인근 소음이라든가 이웃들과 마찰을 벌여왔었거든요.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그 빌라에서도 인근 공사장 소음 때문에 갖은 항의를 해온 바가 있었고 농구공 튀기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은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의 표출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억한 감정을 표출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좀 면밀하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부검 결과 그리고 감식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죠.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약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오후 5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지막에 한 6분 정도만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2차 공판 기일에는요. 예. 계속해서 침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사실 법정 내에 본격적인 변론 시작 전까지의 촬영이 허용이 되었기 예. 때문에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조성현 경비단장이나 김영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지만 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의 마지막 공판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 6분 정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전에 1차 공판 기일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들과 아마 충분히 어떤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나왔던 그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이런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을 하고 변호인이 이 반대 신문을 좀 주도해 나가도록 이미 마음을 정하고 이 재판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6분간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면서 칼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펼쳤던 계몽령 논리 있잖아요.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계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이 내란 목적,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어떤 폭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예. 이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 국정의 혼란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의 계엄.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어떤 내란의 그 장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것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살인인 것은 아니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해 오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짤막하게 발언을 했는데 예. 헌법재판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있었죠. 이것이 어떤 계몽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계엄에 불과했다라는 취지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요. 재판 진행에 관련된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즉시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검찰은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이와 관련한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재판부는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양측 모두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측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던 공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재판장이 이제 의견 밝혔더니 제지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재판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어떤 발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게 저지했다고 해서 바로 나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아마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 너무 검찰 측의 의견만 듣지 말아달라. 이런 예.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 그렇죠. 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 자체를 지금 불신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또 결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어제 증언대에선 김용기 특전사 대대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는 발언을 해서 참 눈길을 끌기도 했죠.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 좀 익숙한데
누군가를 겨냥한 발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이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요. 상부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이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증언을 일관되게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사람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23년간 군인으로서 근무해왔다. 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눈에 딱 띌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에 했던 굉장히 유명한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것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한 재판정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볼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증언들, 이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의 증언들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반대 신문, 그러니까 김영기 대대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반대 신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전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 지적을 했는데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이 전문 증거란 게 어떤 것이고 또 실제 어제 두 증인의 그 증언들이 전문 증거로 볼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전문 증거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고 B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전한다면 전해 들은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금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제 있었던 그 증인들, 1차, 2차 공판기일의 증인들은 조성현 경비단장이나 김영기 특전대대장도 사실상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상부로부터 어떤 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지시를 한 당사자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위에 상부의 이때 부하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고 그 상부로부터 다시 지시를 전달받은 당사자들이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전문 증거라고 반박을 했지만 예. 검찰 측에서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사항은 조성현 경비단장도 그렇고 김영기 특전대대장도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 부분까지를 지금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